누가 봐도 참 힘든 구간 안에서 악재 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너무나 싼 구간 안에서 이제 반격을 좀 시도할 때다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 시장 안에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측면 듣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월간 한지영 시간으로 모셨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실 때마다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쉽지 않은 시장이네요, 참.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나와주셨던 구간에서. 그런데 또 우리가 희망을 찾아봐야 될 때가 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말 사이에 탄핵안이 무산되면서 글로벌 IB 쪽에서는 원화 약세 국면에 급락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환율 또 한 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 여진이잖아요. 네. 탄핵안 표결 무산으로 지금 하방이 연저점인데 더 뚫릴 가능성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레벨에서는 뭐 2,384포인트가 뭐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그 자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은 지금의 지수대는 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 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이다. 그만큼 여러모로 저가 메리트가 단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높아진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좀 네. 답답하지만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환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저성장, 그러니까 네. 기업들의 이익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네, 높잖아요. 맞습니다. 주말 사이 나가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정말 자영업자분들 좀 싸늘하더라고요. 뭐 상가가. 연말에 뭐 예약들도 많이 취소됐다는 송년회. 뉴스도 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기업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싼 게 아니라 또 그 구간으로 정당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돼요. 그렇죠. 내가 뭐 10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뭐 13배, 15배일 리스크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사안들이 워낙 중요한 그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좀 기대를 해보는 거는 제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불확실성의 윤곽이 잡혀가면은 주식시장에서도 이거는 어느 정도 다 해소해 가면서 반등을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놓고 봤을 때는 과연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 여당에서 랜딩할지 소프트 랜딩할지 이것도 모르겠지만 둘 중 어느 하나 형태로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그 가닥을 잡아가면은 시장에서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거의 불확실성이 그 안개처럼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태였는데 네. 최소한 윤곽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네. 이제 명확해지는 그 단계가 나타나는 그 순간이 아마 저점일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뿐만 아니라 한지영 연구위원도 저점을 잡아가는 구간으로 보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성장 측면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환율이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을 또 받고 네. 있습니다. 오늘 1,430원 지금 뚫어가네요. 네. 초반 분위기 상당히 또 한 번 뚫릴 가능성이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어에 나섰거든요. 추가적인 여력이 있을까요? 뭐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외환보유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을 봤을 때 약 4,100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또 4,100억 달러가 저희 모든 고가는 아니에요. 그 IMF나 여러 기관에서 적정 외환보유액이 있어서 그거는 최소한 지켜줘야지 그 나라 경제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외환보유액 레벨이 있어요. 그게 IMF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레벨이 3,200억 달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탄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단순히 이제 금융당국 하는 뿐만이 아니라 당국 내에서도 채권시장 안정펀드, 뭐 네. 증안펀드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밸류업 펀드와 관련해서도 자금을 집행하는 등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이제 한국 패싱 네.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지난주
어느 정도 이 판 규모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느 정도로 이제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보니까 한 사흘 동안 1조 원 팔았고 네. 다 연기금이 한 5천억 원 그쵸. 정도 방어를 했더라고요. 기관의 매수에도 좀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아쉬움이 있는 측면이 있죠. 화요일 날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5,500 5,500원 사면서 매수. 야 이제 드디어 반등하러 간다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리스크를 맞아버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전략을 좀 수정해 나간 것 같아요. 이거는 글로벌 자금 플로우 현상에서도 제가 좀 알 수 있는데 지난주 돈 들어온 거 보면은 대만, 뭐 중국, 아시아 쪽으로 그동안 빠져나갔던 돈들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되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국만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저희가 자명하죠. 정치의 리스크.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정치 불확실성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곽만이라도 잡혀가면서 불확실성의 레벨들이 낮아간다면은 돈은 얼마든지 글로벌리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외국인들 뭐 그들이 봤을 때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그 지수 자체가. 그리고 코스피 원화로 환산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랑 격차를 보면은 그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만한 구간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외국인 오늘도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 이번 주 돌아섰어요.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순매도 공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안에서도 뭐 개도국 네. 안에서도 우리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만과의 시총 코스피 시총이 많이 점점 벌어졌죠.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그래도 아마도 이제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오락가락하네요. 지금은 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6억 원 순매수로 또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 자체가 아직 상단을 명확하게 그 누구도 예단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지수가 만약 저점을 타진하는 구간이라면 환율도 지금이 상단 고점일 거라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고환율 수혜주를 보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세요? 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 원래 지금 전체적으로 11월 달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다 약세를 보이면서 그때는 야 고환율 플레이 하자 이거를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다른 나라도 같이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이 저가 공세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나라 환율이 더 올라갔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고환율 수혜주 뭐 자동차가 있을 거고 자동차. 기계 뭐 반도체 이런 수출주들에게는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것도 이제 단기간인 거죠? 기간 측면에서 본다면. 뭐 단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 이 환율이 1,420원대 그 위에서 상회하면. 노는 구간에서는 저는 그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는 1,420원 레벨대를 지지하는 한 유효하다. 네. 아까 코스피 너무나 싼 구간, 코로나 발발 당시보다 더 싸진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급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점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섹터와 종목을 찾기가 또 바빠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 구간에서 관심 가는 섹터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오늘도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금융주들 금융주. 네, 밸류업 그 프로그램의 대장주였지만 지금은 거의 대장 피해주로 바뀐 그쵸.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격 메리트 높고 여전히 그들 역시도 정부의 그 의지와 또 무관하게 그들 내부적으로도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 그 주말 중에 금감원장 분께서 밝혔다시피 기존의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들 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뭐 오늘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부터는 좀 낙폭을 축소해가는 반등을 도모해가는 그런 주식의 성격들로 바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한 묶음으로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래 프로젝트. 나머지 원전과 대왕고래는 금융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는 일단 예산안 축소가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근데 밸류업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상과는 없는데 무관하다. 단순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전부 다 후퇴가 되겠다. 이 우려들이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우려 반영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미 주가가 거의 3거래일 동안 빠질 만큼 빠진 시점에서 단순한 그 우려를 반영하기보다는 현실성들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금융주들은 지금 매수해도 반등.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볼 시기. 금융주가 그 주인공이었고요. 리스크 관리 어떻게 보세요? 12월은 아마 당분간 산타는 안 올 것 같고 네, 시장 사탄이 올것 불확실성 같죠, 진짜 산타가 아니라. 어떻게요? 이 찬바람 속에서 해지 국면으로 본다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섹터들 전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수 자체는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그 비중을 줄여가면서 매도 대응 투매 나올 때 같이 동참해서 따라 파는 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반등을 생각하고 업사이드 리스크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빠졌던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바이오, 기계, 조선 수주 모멘텀이 있고 또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있는 그 기존의 최근까지 주도 업종, 주도 테마주들 여기들은 기존대로. 네, 낙폭 과대 이후의 성격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이제 해지성으로 갖고 가자. 뭐 음식료, 뭐 K 특산품 이야기도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추가 편입할 아이디어는 없으신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면은 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 장세에서 업사이드를 저희가 적게 먹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전략은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공략하는 포트폴리오로 가고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제 성장 정체 1%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내년도 기분이 우리나라 성장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2번 연속 금리 인하한 것도 그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도 네. 내수랑 그 수출이랑 양극화된 장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빅픽처까지 함께하면서 월간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과 인사 나누고요. 저희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응 힘내세요. 고맙습니다.